그럼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8분 까먹었네. 지난번에 이어서 교토학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분야가 어, 학자 수로는 무려 9명이나 되고 페이지로는 70페이지가 됩니다. 지난달에 했던 것까지 치면은 지난달에 학자 수가 5명이었어요. 하나의 학파로 묶여서 14명을 다루고 있는 셈인데 교토학파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체 일본 사상계 혹은 철학계의 실상을 반영하는 그런 배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책이 우리 교재의 편집자들을 포함해서 서양인들에게 교토학파가 매우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어, 사실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아마도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 누군가가 교탁파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라고 언뜻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얘기가 안 됐는데 왜 유명한가?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왜 교토학파가 그렇게 흥성했는가? 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질문을 바꿔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교토학파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혹은 지금도 교토학파가 일본 사상계, 철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교토학파는 무엇을 반영하고, 일본의 역사 혹은 사회의 어떤 측면들을 반영하고 또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확장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다 교토학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세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지난번에 허선님께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앞페이지에 개설 부분에 교토학파의 특징을 비교적 요령 있게 5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와 서구 철학에 대한 동등한 평가. 이른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유럽인들로부터 배운 지 한 70년, 80년 그 안에 스스로의 레이벨을 갖는 그런 철학 유형을 탄생시킨 거죠. 이때 이네들이 주력한 것이 서구 철학에 꿀리지 않는 아시아의 철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해내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서구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자세. 특히 이 시점 되면은, 이 교토학파가 발흥할 시점 되면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탄탄대로를 막 걸어가던 그런 중입니다. 급기야는 이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전체를 제패하는 몇몇 중에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던 시기입니다. 서구 근대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토학파가 그때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토학파가 선두에 섰을까? 잘 모르겠네요. 세 번째, 마르크스주의, 민족국가, 태평양 전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토학파 구성원들의 관점이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하지는 않아요. 특히 마크스주의를 자처하는 몇몇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상적 균열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의 편집자들은 이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매우 과감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인 언사를 많이 구사를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책의 편집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종교적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불교가 기본이 되는데, 여기 구성원들의 몇몇은 기독교 신학, 특히 기독교 영성주의라든지 기독교 신비주의 이런 것을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제법 돼요. 다섯 번째, 그런 중에도 역시 압도적인 것은 불교의 영향입니다. 네, 니시다를 포함해서 불교적 절대무 개념을 이들이 애용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본 바로는 매우 요령 있게 정리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세미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교탁파는 무엇이야? 교탁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 아직 그 뭐야 막연하죠. 이렇다 저렇다라고 견해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이네들의 사상의 저변을 흐르는 사상사적, 철학사적 근본 토대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 본문 오늘 처리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벅차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 교토파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 하나는 현상학이고 하나는 불교학인데 대충 뭐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상식적인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현상학과 불교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주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아, 이제 현상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세기 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전반기, 뭐 심지어는 20세기 말까지도 한국의 경우로 보자면 서양 철학 전공한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수가 이 현상학을 붙들고 늘어지곤 했습니다. 이 현상학이 막 발흥하고 흥성할 시점에 교토학파의 구성원들이 유럽 유학, 특히 독일 유학을 다녀오고 그 현상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네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 그네들에게 일정한 정도 이 동아시아의 사상 전통에 대한 지식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신칸탁파의 논리적 구성주의, 그리고 분석 철학,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크게 발흥하는데, 그런 것들과 결을 달리하면서 등장한 게 이 바로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은 앞에 두 개의 경향들과는 다르게 어,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파악,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경험주의 인식론의 시대를 경과한 시점이라, 우리 인간의 감각이 드러나는 바대로 외부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경험과 우리들의 의식,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들의 의식,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이면에 있는 세계의 본질에 대한 포착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요 앞에 신칸타파는 또 나름대로 20세기 전반기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칸타파가 이제 이른바 문화론, 문화주의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는데 이른바 다이쇼 체제 하에 그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신칸타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교토학파는 그네들과 좀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 신칸타파는 제가 알기로는 신칸타파의 영향은 제가 알기로는 도쿄대학 몇몇 사람들과 그 출신자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실제가 주관에 드러나는 의식 현상, 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꼼꼼히 살핀다든지 뭐 하는 등의 그런 행위가 직접 세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실제가 주관에 드러나는 의식만을 감지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는 실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일단 괄호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체를 알 수 있다고는, 궁극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각각의 개인들이 이른바 단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들 사이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른바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공유하는 것들, 그걸 이제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학의 토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하이데거죠. 하이데거는 흡설의 제자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용문은 저 나무위키의 하이데거 항목에서 일부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인용문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이데거가 궁금하시면 이 나무위키의 하이데거 항목을 쭉 보시면은 하이데거의 그 생애에서부터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한 단락입니다. 조금 문장은 조금 바꾼 데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간 속의 개별자로서 거기 어딘가 구체적인 장소에 있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자. 그걸 이제 하이데거는 현존재, 다사인 이렇게 부르죠. 이 현존재는 세계를 나에게 친숙한 무엇으로서의 세계, 예를 들자면 저 나무, 밖에 나무, 그거는 나한테 그 아름답게 부르는, 지금 홍엽이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어떤 자격을 갖는 것으로서의 대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 못못으로서의 의미는 각각의 사물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어여쁜 소녀, 그것도 나에게 어떤 성적 감흥을 주는 존재인데 그런 자격을 갖는 존재인데 그거는 그 옆에 나무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이제 인간은 결국 보면은 자신의 다가올 미래를 미리 염려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다자인인 거다.
요 문맥에서 하이데거는 실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이른바 실존주의라고 하는 실존주의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하이데거가.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상학자이면서 동시에 실존주의자이고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하이데거는 30년대에 나치가 등장할 때 적극적으로 나치 협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계속 비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나 본인은 한 번도 정식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은, 결국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주관을 탐구하는 거다. 의식을 탐구한다고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의식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탐구하는 거냐? 탐구의 주체는 뭐냐? 그것도 의식이에요. 결국 주관이 주관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이데거의 세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망 속에 들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의 그런 그물망 속에 들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이 현상학자들의 생각, 그네들의 글을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상학자들, 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 교육학도 있고, 뭐, 하다못해 지리학도 있고, 뭐, 이래요. 현상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무지난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 점, 니시다의 글, 못지않게 다 난해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지 않고 의식 안에서 막 생각이 되돌림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자, 이게 교토학파의 사유 속에도 등장한다라는 점. 두 번째, 불교학입니다. 제가 여기 생각난 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불교학 개론서 어느 책이든지에 등장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저 원시불교의 삼법인 중에 저 뭐 이고등락, 결국 세상을 고통의 세계로 전제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원죄를 상정하듯이 여기서는 고통받는 존재, 번뇌하는 존재,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건가를 문제 삼는데, 그런 중에 여기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 재범무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나가 없다. 아이덴티티가 따로 없다. 이건 이제 특히 이 재행무상으로부터 해서 재범무화로 발전해 가면서 결국 개체의 자기동일성을 함에 이르러서 매우 혁신적인 그런 면모를 원시불교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승불교 단계에 오게 되면은 그게 한층 세련되어집니다. 용수라고 하는 사람의, 나가주나 용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난 요 한 문장이 용수 사상의 핵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중의 율법 부종인연생. 인연을 따라서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인연을 좇아서 생성한다. 생성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은 모든 존재는 이렇듯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존재는 다 공한 거다. 비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 인연에 따라서 발생한다. 근데 이때 인연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것은 앞선 사실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나는 조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기력을 갖춰서 활기 있게 발언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이러저러한 면모는 모두 다 내 앞선 지금에 앞선 이러저러한 사건들의 결과물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통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어, 제가 일본에 와서도 꾸준히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3,000m 정도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빵 봉지에 빵을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3,000m 정도 올라가서 가방에서 빵 봉지를 꺼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빵빵하게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건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어 있는 공간을 이 빵 봉지가 함께 채워주는 거죠. 말하자면 빵 봉지의 모양은 기압에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공기의 다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뭔가 아는 체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통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주변의 존재들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원래부터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자성입니다. 스스로의 본성, 아이덴티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무불시공자의 공은 그런 의미다. 자, 이런 식의 생각에 기초해서 우리 일상 속에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생성소멸, 그리고 단절과 지속, 또 같음과 다름, 어, 옴과 감, 이런 것들을 이건 일상 속의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파하고 부숴버리고 그 파한 것마저 또 파하는 것, 끊임없이 부정해 나가는 것. 이게 진리를 파악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용수의 기본 사상이고 이게 대승불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 가지 더 성랑이라고 고구려 출신의 삼론종 승려죠. 이 사람의 이제한명 중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한명 중도설이야말로 용수의 공사상을 아주 잘 드러낸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게 진리냐? 이것을 논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세속적인 진리와 참된 진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또 다른 의미의 참된 것,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가르침의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속적인 진리와 참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죠. 그죠? 진리하면 참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시다. 세속적인 진리와 참된 진리, 이렇게 대비해서 세속적인 진리를 세상이란 뭐냐, 세계란 뭐냐, 그건 우리 눈에, 귀에, 그리고 코에 뭐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는 대로 그런 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기 파란색 샤펜슬인데요. 초록색이군요. 이걸 이제 어린아이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거 초록색 맞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죠? 맞아, 초록색이야. 그렇게 답해줘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세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대학생쯤 되는 친구가 이게 초록색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으면은, 초록색이야. 라고 답변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은 답변인 거죠. 이게 초록색인지 몰라서, 무수한 초록색을 경험했을 텐데, 그 사람도 이걸 초록색이라고 답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고, 시시각각으로 다르며, 온갖 초록색, 우리가 말하는 초록색이 온갖 단계, 등급의 초록색이 있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것의 색깔을 진정으로 표현해 주지 못한다.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이라고 단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무입니다. 자,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겁니다. 양중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속적인 진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걸 질문한 사람이 유치원생이냐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유다 혹은 무다 이렇게 구별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참된 진리는 어떤 거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유치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초록색이야 라고 답변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문에 충분히 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생도 초록색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냥 초록색이라고 단정하는 게 옳지 않아 라고 답변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를 말해야 할 곳에 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를 말해야 할 곳에 무가 아니다라고 대학생이 질문을 해도 초록색이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답변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그게 어쩌니까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유라고 답변해야 할 곳에 비유라고 답변하고 무라고 답변해야 할 곳에 비무라고 답변하는 것. 그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다. 이게 불이가 그런 뜻이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삼중에 참된 진리는 그렇게 구분했는데 또 뒤집어서 똑똑한 유치원생에게 이게 초록색이 아니야 라고 답변하는 게 유익할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야. 얘는 아직은 이 초록색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부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단계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수의 중관론 혹은 공예사상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데 좀 더 간략하겠습니다. 천태학에 가게 되면 일념삼천, 하나의 생각 속에 온갖 삼라만상이 다 잠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형성된 환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 또 대승불교에서 용수의 공사상과 그 비견되면서 대승불교를 함께 이끌었던 학파가 이 유식학파입니다.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한마디로 유식무경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게 넓은 의미의 의식입니다. 넓은 의미의 의식이 존재할 뿐 그 밖의 경계, 즉 현실 세계, 의식 밖의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의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팔식설, 구식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팔식설은 이런 겁니다. 나란 뭐냐? 나란 누구냐? 어, 지금 이 몸뚱이, 이 몸뚱이가 나인가? 아니죠. 이건 나의 몸뚱이죠. 나가 아닙니다. 나는 딸이 어딘가에 다른 데 있는 거죠. 나가 뭐냐? 결국은 그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이에요. 그럼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결국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촉각을 통해서 형성된 따뜻한 거, 뭐, 여기 만져서 차가운 것, 뭐, 이렇게 감각한 감각의 데이터들. 그리고 나서는 요건 이제 불교적으로는 계교 상량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거 있죠. 어, 계산하는 거 따지는 거 컵과 따뜻한 거 이걸 연결시켜서 따뜻한 컵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 이런 것들 그런 식 아니 비설신 의식 요때 의식은 좁은 의미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교 상량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게 의식이다. 결국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감각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거죠.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저거 윤회 얘기하잖아요. 윤회. 지금 선업을 쌓으면 내세에 가서 좀 더 좋은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착한 일을 해요. 근데 과거에 나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나도 비교적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축생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나가 생각나지 않아요.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나를 생각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조차도 기억조차도 못해줄 지금의 나를 기억조차 못해줄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렵사리 착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생긴 게 이 안이비설신의 6가지 식을 넘어서는 좀 더 참된 나. 그게 만화식입니다. 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윤회하면서 생을 바꿔가는 과정에도 생성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참된 거다. 그게 참된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그거는 아라야식입니다. 아라야식 설명을 제가 잘했고, 이 만화식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런 것들은 각각 눈, 코, 입, 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어, 이 시각 데이터하고 예를 들자면 청각 데이터, 이건 데이터 유형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통상 나라고 하는 건 뭉뚱거리죠. 뭉뚱어리죠. 뭉뚱어리죠. 그래서 이 6개의 식을 통합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상정된 것이 이 만화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윤회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생성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거. 이게 알라야식이고요. 결국 깨닫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만화까지도 그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이면에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알라야식에 도달하는 것.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어, 이 유식론이 이제 대승불교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하나 속에 이제 화엄하게 가면 하나 속에 모든 게 존재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또 전체가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어, 불교가 처음에는 현실 세계는 참되지 않다. 여기에 목매지 마라. 여기 이 현실 세계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번뇌가 생겼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석가모니가 나중에 보니까 그 현실 세계는 참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 공이다. 그 참된 게 아니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화엄학 단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속에 하나 일체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전체로서의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 유식학에서 말하는 알라야식과 같이 진정으로 참된 존재,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현상 하나하나가 진리를 담고 있는 존재다. 이건 철저하게 현실을 긍정하는 논리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해능의 선불교를, 거쳐가면서 좀 더, 분명해져, 되어가죠. 어, 생략을 하고, 이 진울의 진심설 하나만 볼까요? 진울의 진심설은 뭐, 해능을 포함해서, 중국의, 그, 뭐야. 중국의 그 당성대의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만은 진홀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물은 진심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진심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플로티노스인가? 하는 사람이 유출설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은 원효는 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물은 일심으로부터 나온다. 일심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일심에서 조장된 거다. 조성된 거다. 이런 얘기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이 원효의 일심하고 이 진울의 진심이 문맥에서 보면 조금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효의 일심은 거기 비록 심이라고 이 심은 원래 사람 개개인의 그 정신 혹은 마음을 지칭하는 용어죠. 그렇게 표현되긴 했지만 원효의 일심은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분류법으로 보자면 관념론인데 객관적 관념론인 거죠. 객관적 관념론이 마치 해겔의 세계 정신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근데 진울의 진심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뉘앙스 상에서 이거는 개개인, 구체적인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상당히 좀 더 강해져요. 요 개개인의 마음 속에 불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처의 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의 본성은 어, 평등심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다 이 평등심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로 진리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이건 잘나고 저건 못나고 뭐 그런 것 없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부서진 컵도 그것 자체로서 완전한 거다. 이런 거죠. 평등심일 뿐만 아니라 평상심이에요. 그 부처의 불성은 각각 개개인에 담겨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불성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참, 그런 인격이 고양된, 그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냥 남하고 빨래하고, 그런 일상생활의 순간에도 이 불성은
간직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심인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뭐시죠? 여기 현실 긍정의 논리 이게 좀 더 분명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르네상스 시기의 서양에서 등장했었던 범신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의 사유도 그렇고 또 기독교의 신학도 그런 거죠. 현실 세계와 대별되는 신의 세계 혹은 이데아 세계를 별도로 상정해서 이원론적 세계관, 이중적 세계관을 유지하죠. 그러다가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제 와해되는 과정 중에 이 현실 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현실은 신이 창조한 거잖아. 그럼 신의 본성 여기 각각의 사물마다 다 담겨 있는 거야라고 하는 식의 생각. 이게 범신론인데 이게 이제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를 열어가는 사상적 기초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불교에도 이 동아시아에도 불교 속에 저런 면모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 이제부터 본론인데 본론을 짧게 가능한 줄이겠습니다. 니스타니 게이지. 저는 여기 오늘 다룰 사람이 9명인데 유일하게 그나마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저 근대의 초국 이 논의 속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기억이 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교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일단 뭐 대충 핵심적인 뭐이 책의 편집자들도 그랬을 테지만 저 역시도 이 책을 또 압축해서 핵심적인 개념들만 쭉 나열해가면서 무엇인지 섭렵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토학과 전체를 이미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교토학파 4대 천왕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41년서부터 43년에 걸쳐서 41년 태평양전쟁이 41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하여튼 41년 말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전시체제였지만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총력전 체제가 일본에서 형성되는 거죠. 아무도 이제 그동안의 비판적인 사상가들이 그나마 존재를 해왔는데 이쯤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전멸하는 상태가 되죠. 이때 이 시기에 교토학파의 이제 면모가 이 두 개의 좌담회 혹은 논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실화됩니다. 그때 이제 왕성하게 이 두 개의 논쟁에 가담했었던 교토학파 사상가들을 이제 세간에서 교토학파 4대 천왕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지난달에 마지막에 다뤘던 코사카 마사키 그리고 지금 다룰 니스타니 게이지 그리고 한 칸 건너서 다룰 고야마 이와오 그리고 이제 서양사 연구자로 스즈키 시게타카 이렇게 네 사람을 교토학파 4대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네들은 당시에 강고한 궁극주의 대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그 거리를 유지했어요. 말하자면 온건파에 속합니다. 온건파에 속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일본의 궁극주의화에 사상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니스타니 케이지는 이른바 이 교토학파 2세대 이 고사카 마사키도 연령이 비슷합니다. 고사카 마사키나 니시타니 게이지가 교토학파 2세대의 선두그룹에 섰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이라고 하는 자담회, 그리고 근대 초고, 이거는 다음에 우리 요 챕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니스탄 케이지의 일본에 있어서의 니힐리즘에 니힐리즘에 주목을 합니다. 19세기 유럽의 니힐리즘, 이제 전형적으로 니체, 슈티르너 이런 사람들. 슈티르너는 아나키스트죠. 아나키즘 사상가입니다. 아나키즘 사상가 중에서 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던 그런 사상가들이죠. 이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니힐리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일본은 불교와 유교 전통이 있는데, 근데 근래에 와서 일본에서도 저 유럽 니힐리즘을 겉만 모방해가지고 자기 혐오와 자기 상실로 떨어지고 있다. 그 반동으로서 배타적이고 비문화적인 애국자들, 이건 비판적으로 인용한 거죠. 어, 강고한 군국주의자들을 이렇게 애국주의자들로 표현했을 겁니다. 이런 애국주의자들의 폭력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니힐리즘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럽 니힐리즘은 나름대로 일본 사회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니체의 니힐리즘은 능동적 니힐리즘 또는 강함의 패시미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돌이켜보면 불교의 공이나 무 같은 그런 사상도 마치 이 니체의 그것처럼 긍정적인 함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빨간 별로 수정한 것은 우리 텍스트에 잘못 번역된 것을 지금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니힐리즘의 초국으로서의 운명에 자기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디오니소스, 니체의 사상에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강하죠. 말하자면 감정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야말로 대승불교의 사유와 근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용수의 중론을 인용하면서 대승불교에는 니힐리즘을 초국하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니체의 니힐리즘이 니힐즘 자체를 초국하는 그런 힘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대승불교의 니힐리즘도 대승불교의 공사상도 얼핏 봐서는 니힐리즘일 뿐인 것 같지만 니힐리즘을 초국하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다음 걸 계속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데카르트적인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 데카르트가 상정했었던 그 자, 그가 말하는 자아는 자기 자신 속에 갇힌 자기의 존재 방식일 뿐이다. 결국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에 대한 그것만을 떠올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교에서 대의 현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커다란 의문, 위대한 질문, 내 눈앞에 내 눈앞에 닥친 커다란 질문, 커다란 의문. 불교에서는 이 대의현전, 이걸 마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태,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척간두에서 과감하게 한 발을 더 내딛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므로 인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의현전, 이거는 자기의 존재와 타자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불명확함, 그것에서 유래하는 고뇌, 그것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유럽에서 말하는 허무는 존재와 상대적인 거예요. 허무, 뭔가 부정하는 것, 비어있음에 주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때 주목하는 지향점은 존재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유럽의 니힐리즘은 존재에 머무르는 것도 그리고 존재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불교의 공은 절대 부정이며 동시에 커다란 긍정인 그런 어떤 것이다. 이를테면 도피안을 추구하는데 피안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피안의 현실화다. 피안을 현실화하는 거다. 결국 이 피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에, 이쪽 강쪽에서 저쪽 강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피안을 보는 차안의 입장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전환이다. 이 세상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저 강 건너 저 이상적인 세계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보았던 그 피안에 대한 그런 이해, 인식 그것 자체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전환하는 거다. 도피아는 절대적 차안의 다름이 아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승랑의 그 이지한명 중도설의 그 논법이 여기 그 부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시모무라 도로타로. 음, 기계화, 자연과학, 수학에 한편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인본주의 얘기를 했고요. 절대무의 논리.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어쨌든 일본은 대승불교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 이 대승불교를 통해서 어쨌든 외래 사상 문화를 어, 날카롭고도 생생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수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상에 열려 있는 면모를 보일 수 있었다. 대승불교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성이란 절대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의 논리가 무한의 논리 이거는 무한의 논리가 이제 인류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신을 이름 없고 한계가 없고 알맹역을 넘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신학, 우리들의 현실 세계 혹은 현실적인 모습들,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따로 관념을 상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무한의 논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서구의 사상가들은 신을 절대무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 중세시기에 신의 존재를 논증하기 위해서 무던 신학자들이 애를 썼지만 그 별반 효과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의 기반은 절대무이며 그것은 존재와 무의 대립을 초월한다. 결국 절대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불교의 공으로부터 비로온 개념입니다. 근데 이네들은 이걸 한결같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존재와 대비된, 있음과 대비된 것으로서의 없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있음과 없음, 이 두 개를 다 초월한 어떤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무입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잠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1시 3분, 아니요, 좀 11시. 나아요. 강사님 결정하십시오. 저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힘드시면 아니, 하지. 조금 더 네,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네네.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야마 유아오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토학파 4대 천왕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응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니시다가 얘기했었던 장소의 논리 이 개념을 계승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장소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장소는 그 장소가 위치시키는 개인들, 장소가 사람들을 자기 내부에 여기저기 이렇게 위치시키죠. 그 개인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대략 환경과 같다. 사회적, 문화적, 지적인 환경을 가진 인간의 영역으로까지 그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니시다가 말한 장소를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지적인 환경,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해서 이해하는 거죠. 장소의 논리는 개인과 그 환경 혹은 장소는 서로 특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 관계는 둘 사이를 확립하는 타당성으로 여겨진다. 요거 잠깐만요. 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문구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인간은 환경, 니체가 말했던 장소입니다. 환경 또는 장소에 의해서 제약되는 존재다. 제약을 받는 존재다. 제약을 받는 존재다. 결국 현실의 인간은 인간의 현실적인 그런 존재 양태는 불가피한 거다.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불가피한 거다. 이런 식의 사유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니시자의 장소의 논리는 자기 정체의 절대 모순이라는 원칙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변유법적이다. 그러나 그의 개념은 절대적 대립의 자기 정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그 사상이 실질적인 면이 부족하다라고 니시다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요 문구가 어떤 거냐면 니시다의 논의가 전체적으로는 매우 관념적이죠. 관념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뭔가 조용히 침잠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고야마는 조금 더 사람이 그 실천적일 수 있도록 사람의 이 패션, 이 뭐죠? 감정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제 해결이 인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본 도식이라고 생각한다. 과제와 그것의 해결 사이에는 호응이 존재하는데 과제가 이제 제기되면 그것과 대응하는 해결 사이에 서로 호응 관계가 존재하는데 1인칭 주체인 나와 2인칭 주체인 너 사이에서 부르고 답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실천,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주관주의자 특유의 강력한 행위 충동. 이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천과 유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관주의야말로 강력한 실천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게 마련인데 저는 이 교토학파의 사유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케우치 요시노리입니다. 어, 이 사람부터는 앞에 지난달에 다뤘던 인물들 중에도 있긴 있었죠. 특히 다케우치가 마지막 말년에 가서는 선불교보다는 이 정토불교에 심취를 했었죠. 이 다케우치 요시노리가 이 정토불교에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어, 연구하고요. 뭐 승려이기도 했다고 해요. 불교에서 철학이란 추론이나 흉기상학적 응시가 아니라 사고의 회심, 반성적 사고 안에서 일어나는 전환 이런 것들이다. 이게 이제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와 불교를 시킬 수 있는 에, 그런 면모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역사와 자연.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돌아와 가지고 쓴 글이에요. 불트만 선생을 만났을 때 불트만 선생이 일본인이 번역한 시부도, 시무도라고도 하죠. 사찰에 가면 법당의 바깥 벽면에 그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가는 장면을 그린 벽화들이 있죠.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는데 불트만이 이제 일본인한테서 선물 받은 시부도를 꺼내 보이면서 이 책에서 소를 쫓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다. 이 기독교하고 똑같다. 너희들의 불교도 기독교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시부도 속에는 역사 의식이 없다. 역사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 다케우치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가르침 속에는 자연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트만이 당신 말하는 자연이 뭐냐라고 자연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 요령부득이에요. 여기서 자연은 진정한 실존을 성취할 때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자연.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실존적 자연의 의미다. 그냥 쉽게 환경에 대한 자기 삶의 조건, 삶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기독교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냐. 뭐 누구는 천한 계급이고 누구는 고귀한 계급이고 이거 엄청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엄청난 차이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마치 경주할 때 하나는 앞서서 시작하고 하나는 뒤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경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 아까 얘기하면 원래 불교에 그런 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로서는 요령부득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부처의 명호 문제와 비슷하다. 에, 진원불교에서는 진원을 암송하죠. 정서불교에서는 누구야? 남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을 계속 부릅니다. 이 명호는 동사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타불을 암송하는 것. 이런 거와 비슷하다. 그 영혼의 명호와 내가 여기 지금 만나는 것. 영혼의 명호. 말하자면 아미타라고 하는 에, 이상적인 어떤 존재와 이 아미타불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 명호를 여기는 명호를 여는 제불자차, 제불증성. 제불을 여러 가지 부처를 어, 한식 목소리를 내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를 증성하는 거죠. 어, 뭐야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것. 이 아미타불을 염성함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 행위의 특징인 위대한 실천에서 주체와 객체의 대립이 극복되는 지점에서 나오는 남무아미타불은 내가 보기에 그 의미가 특별히 깊다. 아, 뭐, 나름대로 편찬자들이 고민을 해서 글을 뽑았을 텐데, 뭐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읽어보면 어, 새로운 느낌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아직은 요령부득인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